3월의 그 밤이었어요. 비가 정말 무섭게 쏟아지고 있었죠. 박민호는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가 온통 미끄러운 물막이 되어 있었어요.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도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죠. 차가 크게 흔들리며 가드레일 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충격이 엄청났어요. 오른쪽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치고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 2대가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찌릿찌릿 아파왔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민호를 응급실로 실어 날랐을 때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겨우 정신을 붙잡고 있었어요. 응급실 침대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비추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죠. 오른손만 아직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내 윤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아야, 나 지금 올림픽대로에서 사고 났어. 응급실이야. 빨리 좀 와줄 수 있어. 많이 아파. 민호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몇 초가 지나고 몇십 초가 흘렀어요. 그러다 마침내 진동이 울렸습니다. 서아의 답장이 도착했어요. 지금 친한 남자 친구랑 저녁 먹고 있어서 바로 못 갈 것 같. 오빠는 괜찮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민호의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통증 때문에 숨이 가빠오는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서 차가운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오랜 친구이자 과거에 자신이 도움을 준 적 있는 최 형사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민호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형사님, 강민호입니다. 정말 급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제 아내가 지금 청담동에 있는 고급 오마카세 식당에 있을 거예요. 식당 이름은 하얏이에요. 그곳으로 바로 가보셔서 아내가 누구랑 같이 앉아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세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찍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최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민호 씨,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약 40분 정도가 흘렀을 거예요. 민호가 응급실 침대에서 통증을 참으며 누워있을 때 최 형사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받았어요. 민호 씨, 지금 식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부인분 확실히 맞아요. 남자랑 아주 가까이 붙어서 앉아 있더라고요. 테이블이 좁아서 그런지 거의 어깨가 닿을 정도로 붙어 있고 테이블 아래에서는 손을 포개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서로 꼬고 만지작거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서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상태가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서아 씨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그 남자 쪽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자를 쳐다보더니 그제야 저를 보고 아, 그래요?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아픈지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남자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모습이었어요. 남자는 서아 씨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면서 괜찮아 하고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최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민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부부 사이가 아니라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들고 있으면서도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가슴의 통증과는 별개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분노가 아니라 분석 본능이었죠.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최 형사에게 감사 인사를 짧게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민호는 자신의 전문 분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있는 노트북과 서버의 원격으로 접속했어요. 먼저 부부가 함께 쓰는 클라우드 계정을 열고 공유 캘린더와 위치 기록을 뒤졌습니다. 서아가 출장이라고 했던 날짜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그러고 나서 WIFI 로그를 파고들었어요. 서아가 자주 가는 고급 아파트 단지의 게스트 WIFI 접속 기록, 호텔 체크인 시간, 심지어 카드 결제 내역의 메타데이터까지. 민호는 몇 시간 동안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데이터를 조합했어요. 새벽이 되도록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지만 민호의 눈은 피곤함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침내 화면에 정리된 표가 나왔어요. 정확히 14개월 동안 총 41번의 비밀 만남. 언제나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27층 1402호. 박도진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죠. 서아의 동료, 그 잘생기고 말솜씨 좋은 남자.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의 위치, 정보, SNS에 올라온 음식 사진의 타임스탬프, 심지어 도진이 서아에게 보낸 늦은 밤 메시지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민호는 데이터를 보면서도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한 번은 깊은 밤,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갈 때까지도 그는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을 켜고 도진의 목소리를 샘플링해서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죠. 내용은 도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이 파일을 익명으로 감사팀에 보낸다면 도진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파일을 거의 완성할 때쯤 민호는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비쳐 보였습니다. 눈이 퀭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그는 파일을 천천히 삭제했습니다. 나까지 저 인간처럼 되고 싶진 않아. 혼자 중얼거리며 민호는 파일을 영원히 지워버렸어요. 퇴원한 다음 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쇄골에 깁스를 한 채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는 아들 강지훈을 불렀어요. 19살, 대학생이지만 아직도 중학교 때부터 이어온 유도 선수 몸매가 그대로 남아있는 아이였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아들에게 내밀었어요. 지훈아, 이거 다 봐라. 지훈은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위치 기록, 사진 메타데이터, 호텔 영수증, 메시지 로그, 모든 게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눈물은 고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얘지긴 했어도 소리내서 울거나 주먹을 쥐지도 않았어요. 그저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서류를 조용히 접었어요. 그러고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빠, 나 어디에 서 있으면 돼? 아빠 계획이 뭐야? 민호는 아들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깁스를 한 어깨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순간만큼은 통증이 멀게 느껴졌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 계획을 완전히 세우진 않았지만 너는 그냥 내 자리에서 기다려. 아빠가 먼저 움직일게. 하지만 만약 아빠가 너한테 도움을 청하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알아. 지훈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훈과 대화를 나눈 다음 날부터 민호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깁스를 한 어깨가 아직 옥신거렸지만 그는 아침 일찍부터 노트북 앞에 앉아서 차분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호는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걸 데이터처럼 정확하고 조용하게 처리했죠. 가장 먼저 민호는 박도진의 어머니 이 부인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꽤 알려진 엄격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여성으로 유명했죠. 민호는 익명 계정을 통해 모든 증거를 압축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41번의 만남 기록, 위치 추적, 호텔 영수증,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새벽 5시에 메일을 보낸 지 불과 2시간 만에 이 부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내용은 단 한 줄이었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반. 이 부인은 직접 운전해서 강남의 그 오피스텔로 갔어요. 그녀는 27층 1402호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도진이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열자마자 이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도진의 얼굴에 그대로 던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면서 사진과 영수증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네가 한 짓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쌓아온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다니. 오늘부로 너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다.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마라. 유언장에도 내 이름은 없을 거야. 도진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이 부인은 차갑게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렸습니다. 민호는 그 장면을 멀리서 확인한 뒤 다음 타깃으로 넘어갔어요. 그는 도진의 전처 김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은 몇 년 전 도진에게 똑같이 배신당하고 이혼한 여자였죠. 민호는 수진을 만난 자리에서 USB 하나를 조용히 건넸어요. 이 안에 있는 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진은 USB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제 차례예요. 수진은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서울 상류층 모임과 부인 내 카톡방, 고급 살롱 모임에 서아와 도진의 일을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아 씨가 회사 동료랑 그렇게 자주 만난다더라. 강남 오피스텔에서 자주 보인다는데 남편이 사고 났을 때도 그 남자랑 같이 있었다고. 이런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서아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인맥들이 하루아침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초대장이 줄어들고 점심 약속이 취소되고 예전에는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서아를 보면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는 회사 쪽을 건드렸어요. 그는 서아의 직속 부하인 젊은 여자 조수에게서 받은 USB를 손에 쥐고 있었죠. 그 안에는 회사 회의실 출입 기록과 카드키 로그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와 도진이 업무 시간에 회의실을 잠그고 몇 시간씩 머물렀다는 증거. 심지어 청소 직원이 발견한 이상한 흔적까지. 민호는 이 자료를 익명으로 인사팀과 감사팀에 전달했어요. 며칠 뒤 회사 내부에서 조용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아는 갑자기 불려가서 긴 면담을 받아야 했고 도진은 이미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상태라 회사 안에서도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어요. 두 사람이 함께 쓰던 회의실은 이제 사용 금지 딱지가 붙은 채로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여전히 침착했어요. 깁스를 한 어깨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도 그는 한 번도 서아에게 직접 대면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물이 서서히 조여들고 있다는 걸, 서아와 도진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서아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점점 초조한 얼굴이 되어갔고 도진은 전화기만 붙잡고 다니며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박도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은 충격과 서아와의 관계가 드러난 공포가 뒤섞여서 그는 미친 듯이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회사 앞 로비에서 강지훈을 발견한 순간 도진은 길을 막아섰어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지훈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야,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감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몸이 움직였어요. 아주 기본적인 유도 기술 오우치가리 하나였죠. 지훈은 도진의 팔을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었고 도진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그대로 앞에 있던 큰 화분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화분이 넘어지면서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도진은
바닥에 엎어진 채로 신음소리를 냈어요. 주변에 있던 경비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지우는 이미 차분하게 손을 털고 있었죠. 건드리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아플 겁니다.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걸어 들어갔어요.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이를 갈며 지훈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호는 서아의 회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어요. 깁스를 한 오른쪽 어깨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그는 서아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부드러웠죠. 서아야, 오랜만에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 오늘 저녁에 종로에 있는 한정식집 예약해뒀어.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리로 생각하면 좋겠어. 7시까지 올 수 있지. 서아는 잠시 민호의 얼굴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미 메이크업을 꼼꼼하게 하고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은 채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아직 모르는 척 하는구나. 내가 잘 달래면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요.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서 서아가 한정식집 VIP 룸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방 안에는 민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사람들, 도진의 어머니 이부인, 도진의 전처 김수진, 서아의 직속 조수였던 그 젊은 여자, 회사 인사팀장, 그리고 공증을 맡은 변호사까지. 문 앞에는 지훈이 팔짱을 끼고 서서 출구를 막고 있었어요.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로 한 걸음도 더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었죠. 그때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앉아. 서아야. 서아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도진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회사 경비 2명이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도진의 얼굴은 창백하고 옷에는 아직 화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펼쳐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14개월 동안 총 41번, 대부분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 사이, 장소는 강남구 역삼동 5 오피스텔 27층 1402호, WIFIMAC 주소는 서아 내 아이폰과 도진 씨의 노트북에서 반복해서 확인됐어. 호텔 기록도 있고 위치 정보도 일치해. 회의실 카드키 로그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두 사람이 동시에 출입한 기록이 17번이나 나와. 도진은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며 떨고 있었어요. 그때 회사 인사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도진 씨는 즉시 직무 정지 처리됩니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호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이미 그의 서명이 되어 있고 공증까지 끝난 상태였죠. 집은 네가 가져. 대신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할게. 서아, 너는 이제 자유야. 서아가 필사적으로 입을 열었어요. 오빠, 오해해요. 그냥 동료랑 가끔 이야기한 것뿐인데. 민호는 서아의 말을 조용히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너는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진지한 사람은 남편이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그걸 핑계로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앉아있지 않아.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깁스를 한 어깨를 살짝 움츠리며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어주었고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룸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니 종로 거리는 여전히 번잡했어요. 참외연 냄새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뒤섞인 밤 공기가 민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훈과 함께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길게 늘어선 거리 속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져갔습니다. 한정식집에서의 그 밤이 지난 뒤로 몇 주가 흘렀어요. 민호는 깁스를 풀고 나서 곧바로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번잡함을 벗어나 북촌의 조용한 골목으로 이사했어요. 오래된 한옥 한 채를 통째로 빌렸는데
마당에는 하얀 꽃이 피었다가 조용히 떨어지는 목련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호는 마당에 나와 떨어진 꽃잎을 쓸어 모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죠. 회사 쪽 상황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박도진의 이름은 회사 웹사이트에서 완전히 삭제됐고 그의 프로필 사진조차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윤서아는 그동안 애써 쌓아온 상류층 모임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예전에는 매일같이 초대가 오던 카톡방들은 조용해졌고 점심 약속이나 저녁 모임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사무실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죠. 민호는 매일 아침 북촌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아직 어깨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가벼운 산책은 그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담벼락 앞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커다란 붓을 들고 벽에 거대한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색감의 꽃과 바람,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려지고 있었죠. 여자의 이름은 송혜인, 자유로운 분위기의 화가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칠 뻔했지만 혜인이 먼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여기 근처에 맛있는 곳 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대화를 시작했죠. 혜인은 과거에 대해 묻지도 민호의 상처를 캐묻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자신이 그리는 그림에 대해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색으로 바꿔서 다시 그리죠. 아픈 기억도 좋은 기억도 모두 캔버스 위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는 더 이상 모든 걸 데이터로 분석하고 시스템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혜인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그는 그냥 듣고 웃고 가끔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꺼내보았죠. 집으로 돌아온 뒤 민호는 노트북을 열지 않고 대신 새로 깔아놓은 앱을 켰어요. 자기 성찰이라는 이름의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죠. 매일 아침 그는 그 앱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오늘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짜로 느끼는 감정은? 답을 적다 보면 어느새 마당에서 목련 꽃잎이 후드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는 창문을 열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곤 했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지만 그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들렸죠. 처음으로 오랜 세월 만에 민호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어요. 보안 로그도 위치 추적도 복수 계획도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북촌의 한옥마당에 앉아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숨을 쉬었습니다. 그 조용한 아침들이 민호에게 진짜 치유를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